사이가 좋은 동료에게 어떤 의식을 배웠다는 일. 하지만 가벼운 기분으로 해본 결과 너무도 무서운 사태로 발전했고, 이 이야기는 투채널 사상 가장 무서운 이야기로서 계속 전승되게 된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모으는 투채널의 게시판에 한두 번 액막이 받는다고 되리라고 보진 않는다 라는 기묘한 서론을 들고 나타난 일. 일은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악몽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고, 지금도 그 저주가 끝났는지 아닌지 단언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이 23세였던 무렵의 이야기로, 당시 일은 사회 초년생이었던 것도 있어 새로운 생활을 보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일이 근무하던 회사는 작고 동기가 별로 없어서 필연적으로 사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 동기 중 도호쿠 지방 출신 동료가 하나 있어 이 녀석이 왠지 발이 넓은 데다 심령 스팟이나 오컬트에 대해서 박식한 녀석이었습니다. 사회인이 된 일은 알바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월급과 막 손에 넣은 새 차로 신이나 그 동료와 같이 헌팅으로 만났던 여자애들과 함께 4명이 심령 스팟에 담력 시험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일이 일어날 리도 만무하죠. 그날은 스릴만을 마음껏 즐기고 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3일 후, 일의 회사는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 신입들은 돌아갈 수 없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잔업한 뒤 귀가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일은 피곤했는지 심령 스팟에서 느꼈던 스릴이 그리웠는지 집 현관 앞에 놓은 거울 앞에서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던 거죠. 그것은 그 동료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로 거울을 향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절을 하면 영적인 게 온다는 의식이었습니다. 4평짜리 원룸으로 거기 혼자 살던 일은 복도와 방 경계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서 홀로 그 별난 방법의 절을 올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내가 뭐하나 싶어져서 나타날 리가 없잖아 중얼거리며 절을 한 채로 오른쪽을 향했을 때였습니다. 방 한가운데 뭔가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것은 160cm 정도 되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부스스하게 허리깨까지 자라 술집 천막처럼 얼굴을 가린 채로 그 머리카락 사이에로는 몇 장이나 되는 부적이 얼굴에 붙어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복을 입고 있었고 좌우로 조금씩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광경을 목도하고 놀라 자빠지는 일. 꼭 가위에 눌린 듯 소리도 낼 수 없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도 생각만은 할 수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필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일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이 자기 자신 때문이란 건 알겠는데 소복에 부적을 붙인 존재가 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방에 불은 켜져 있는데 그 기묘한 존재 주변은 왠지 푸르스름한 빛이 둘러쌌고 시간이 멈춘 건가 착각할 정도로 주변은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은 이윽고 집에서 나가자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일은 직감적으로 소복의 존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발밑에 있는 가방을 천천히 손에 들고 뒷걸음질을 치며 복도 반 정도를 물러났습니다. 평소라면 3걸음 정도의 거리였는데 체감적으로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러자 소복은 몸을 크게 좌우로 떨며 움직이면서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만 일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여기서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뒷걸음질 칠 때부터의 기억이 날아가서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소복에게서 일단 도망칠 수 있었다는 안심감 때문인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놀라게 한 소복의 존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과 동시에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내면서 자신이 점점 냉정을 찾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여 일은 그날은 집에 돌아갈 용기가 없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을 무렵 일은 조심조심 집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것은 익숙한 자기 방 모습으로 소복의 존재가 사라진 것에 안심합니다. 그리고 일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밖으로 나와 캔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도 한 대 빨았죠.
안정을 찾은 일은 시간이 한참 지난 것도 있어 애초부터 지난밤 봤던 소복이란 건 없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느긋한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이 쳐진 방이 살짝 어두워서 일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불을 켭니다. 그렇지만 바로 지난밤의 사건이 현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소복의 존재가 있던 주변에 악취를 풍기는 진흙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 진흙은 코를 찌르는 듯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며 신발 밑창에 달라붙은 양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굉장한 양의 진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번 켰던 불을 다시 끄려고 스위치를 만졌더니 그 좌우에도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생각한 일은 일단은 진흙을 청소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일단 샤워부터 하기로 하는 일. 그리고 회사를 쉴 수도 없어서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회사에 나가니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일의 심정은 평소와는 달랐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일은 이윽고 동료에게 달려갔습니다. 일은 그 의식을 했더니 소복을 입은 괴물이 나왔다는 직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에? 그게 뭔데? 라며 상대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은 물러나지 않고 필사적으로 계속 설명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동료는 터졌고 같이 터진 일은 난들 알겠냐? 라며 화를 냅니다. 이래서는 소용없단 걸 깨달은 일은 다시 냉정을 되찾고 지난밤 일을 담담히 동료에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던 동료도 계속해서 의심은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점점 믿어주게 되었고 그날 일을 마치고 일의 집에 확인차 가게 됩니다. 물론 정시 퇴근은 불가능했던 일과 동료였습니다만 그런데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어 밤 10시에 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아침과 마찬가지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현관문을 닫아놨으니 환기를 할 수 없는 데다 열기와 함께 엄청난 냄새가 둘을 덮쳐왔습니다. 결국 동료도 실화냐? 라는 한마디만 중얼댔고 일의 이야기가 정말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동료는 액마기를 받으러 가자고 일에게 말했고 일단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겠다는 말만을 남기고 달아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일은 그럴 거라 예상은 했으면서도 동료가 발이 넓은 것만은 기대하고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일은 집 냄새가 너무 지독해 그날 밤은 캡슐 호텔에서 묵기로 한 거죠. 다음날 일은 지금 회사 나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 근처에 있는 절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나 일을 맞아준 스님에게 말을 해도 이쪽 전문이 아니라 모릅니다.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맥 빠지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신사도 절도 반응은 그다지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피로에 지친 일은 마지막 선택지이기도 한 사이타마에 있는 본가에 부탁하기로 합니다. 일의 할머니가 아는 비구승이 있는데 S선생이라 부르며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일의 지인에게 부탁할 만한 사람은 이 S선생이라는 분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S선생은 엄마의 본가가 있는 나가사키의 어느 절에 있는 주지스님으로 온화한 인품에 침착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외할머니가 신뢰하고 있는 것도 있어 일은 S선생이라면 분명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저물고 일이 사이타마의 본가가 있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건 밤 9시경이었습니다. 오래 살아 익숙한 도심지와는 달리 공장들이 쭉 들어서 있는 시골 마을은 그 시간엔 이미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저께 사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던 일은 어두운 밤길이 무서운 데다 다시 그 소복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내심 쫄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길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만 다행히도 소복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밤바람을 맞던 일은 자기 몸에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죠. 밖에 날씨는 선선한데 자기 목덜미 부근만이 뜨거웠던 겁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가 목에다 줄을 걸어 마찰로 목을 아프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그러자 점점 뜨끔뜨끔해져 오면서 발진도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진 일은 달리기 시작했고 집까지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겨우 집이 보여왔고 숨이 넘어가면서 대문을 열었더니 마침 엄마가 전화를 막 끊고 있었고 엄마는 일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목이 왜 그래? 설마 생각한 일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현관의 거울을 봅니다. 그러자 일의 목에는 밧줄로 목을 조른 것처럼 빨간 자국이 생겨 있었고 가까이 가서 보자 작은 발진이 빽빽하게 나 있었습니다. 일은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엄마 방에 있는 작은 불단 앞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해서 외웠습니다. 일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정도밖에는 없었죠. 걱정된 아버지는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이상을 감지한 엄마는 울면서 외할머니에게 전화. 이것으로 드디어 도망칠 곳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일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틀 뒤, 일은 고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지치게 된 건지 소복의 저주의 힘이 너무 강한 건지 그동안 일은 목에서 엄청난 양의 땀을 흘렸고 이틀째 낮에는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되고서야 목에서의 출혈은 멈췄고 열도 미열 정도로 그쳐가며 살짝 기분도 안정되어 왔습니다. 본가에 돌아와서야 일은 이윽고 자기가 놓인 상황이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만 목 주변에 기묘한 가려움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베개나 수건에 쓸리면 약간 아파서 빨리 가려움증을 치료하고 싶었던 일은 되도록 목 주변에 뭐가 닿지 않도록 이불 속에서 저녁 때까지 신경 쓰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아무래도 목 주위의 발진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더니 일은 바로 거울을 본 일을 후회했습니다. 목이 빨간 건 가라앉아 있었으나 발진이 커져 있었다는 거죠. 크게 부풀어 오른 발진에는 고름이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꼭 커다란 여드름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끔찍한 모양에 일은 그 자리에서 헛구역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은 생수로 목을 씻고 연고를 바른 뒤 울먹이면서 이불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피로에 지친 일은 어째서 내가 이런 꼴을 하며 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지친 일의 폰으로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그 직장 동료에게서였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건지 가벼운 톤으로 "어우, 괜찮냐?" 라며 말을 걸어와서 일은 반은 황당해하면서도 괜찮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고향 친구에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만 그다지 영적 장애에 정통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한밤중에 자동차를 이용해 심령 스팟에 가서 담력 시험 같은 놀이를 해보지 못했을 구독자님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영적 장애라는 것은 귀신이 붙은 것으로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동료 친구의 지인들에게는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란 일은 그 당시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모양으로 "그래서?" 하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는 일의 사나운 물음에 당황해 "그 대신..." 이라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동료는 친구에게 그런데 정통한 사람은 없었지만 발을 넓혀 친구 지인의 사돈의 팔촌 어쩌구 중 영적 장애에 정통한 사람을 소개받았다는 겁니다. 단지 돈이 들어간다는데 일단 50만 원 정도? 라며 미안한 듯 말하는 동료. 일은 갑자기 제시된 50만 원이라는 거액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곤혹스러워합니다. 다만 일은 항상 투채널에 눌러붙어 여기저기 벅벅 긁어대다가 가끔 코카인도 하면서 악플이나 다는 그런 놈들하고는 달리 훌륭한 사회인이라 그런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적지 않았겠죠. 하지만 정체불명의 존재에 겁먹은 공포와 고통에서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저울질해보니 선택지는 이것 말고는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일은 동료에게 부탁해 그 영적 장애를 잘 아는 사람을 의지해보기로 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일은 마지막 희망으로 보였던 S 선생과의 이야기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일이 집에 와서 불단 앞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를 받았던 외할머니가 바로 S 선생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S 선생은 바쁜 데다 고령으로 아무리 스케줄을 조정해도 이쪽으로 오는 건 빨라야 3주 뒤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일은 그때부터 3주 동안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를 참지 못하고 적어도 뭔가는 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인해 동료의 지인을 의지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동료에게서 전화가 들어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그 영적 장애에 박식하다는 사람은 다음날까지 와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음날이 일요일이라는 걸 깨닫고 회사를 쉰 지 5일이나 지났다는 것에 놀라는 일. 갑작스러운 약속으로 돈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일은 초조한 상태였습니다만 동료는 평소의 모습대로 멀쩡하네 하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일은 다음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잠이 든 일이었습니다만 그날 밤은 기묘한 꿈을 꾸고 말게 됩니다. 자고 있는 일의 옆에 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정주하고 있었고 일이 그걸 깨닫자 꼭 여관 주인이 하듯이 손을 모으고 깊게 머리를 숙이고 나서 방을 나가서 문을 닫기 전에 다시 한번 깊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잠에서 깬 일은 꿈에 나온 여성을 떠올려 봤습니다만 소복의 존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때가 지나 동료와 앵마기를 해줄 인물이 일에 집으로 왔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꼭 양아치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일에게서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부모님은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하야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가명이란 걸 놓치지 않는 일. 그리고 하야시는 참 성가시게 됐군요 라며 뭔가 알겠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아버지는 하야시가 일과 동료와 어떤 관계로 온 건지 정중하게 질문했습니다만 하야시는 시로도가 와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해요 하는 위협적인 말투를 늘어놓으면서 일의 동료에게서 도와줬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아 이렇게 온 거라는 말을 합니다. 일의 엄마는 좀처럼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우리 아들이 위험한 거예요? 라며 하야시에게 묻자 이렇게 지독한 놈은 처음입니다. 악한 기운이 충만합니다. 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의 아버지는 뜸들이지 않고 실례지만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만 하야시는 갑자기 찾아오서 이러니 이상하시겠죠? 라고만 말했고 제대로 재령하지 않으면 끌려갈 텐데요? 하며 얼버무립니다. 여기서 하야시의 반응이 진짜 뭔가 수상하지 않냐는 것을 다는 스레 주민들. 그 하야시라는 놈 엄청 수상해. 여기서 남의 꼬투리 잡는 스킬로 정평이 난 지적질을 하는 스레 주민도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던 S 선생이라는 사람은 어째서 바로 날아오지 않고 3주를 기다리라고 함?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오지 못한다면 일에게 절로 오라고 시키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몰리고만 일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어 하야시 씨께 부탁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맡겨만 주십시오 하며 기다렸다는 듯 바로 대답하는 하야시. 그러더니 하야시는 다만 어머니 하며 영업사원 같은 말을 이어나갑니다. 하야시가 말하기로는 이런 불제에는 재령하는 쪽에도 위험이 따라온다든지 하면서요. 그러더니 살짝은 얹어주셔야 하는데 라며 아가리를 털기 시작합니다. 대기의 흐름을 상상하고 있던 일의 아버지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야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로 200만 원은 주셔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는 일의 아버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야시는 놀라는 게 이상하다는 투로 앵마기 할 생각이 없으시면 저도 별 관계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단 200만으로 살아난다면 안심이죠. 라며 여유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야시는 자기처럼 영적 장애에 박식한 사람은 드물다며 다시 처음부터 찾아다닐 겁니까? 라면서 일침을 박습니다. 한편 일은 하야시와 아버지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야시가 200만 원을 꺼냈을 때 문득 동료의 얼굴을 봤습니다만 동료도 정말 불편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의 부모님은 이 이상은 자기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마지못해 하야시에게 맡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의 앵마기는 그날 밤 하게 되면서 일의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은 뒤 하야시는 준비를 위해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하야시는 돌아왔고 촛불을 세우고 부적 같은 종이를 집안에 붙입니다. 그리고 무릎 근처에 수정구슬을 내려놓고 염주를 들고 일본 술을 잔에 따른 뒤 드디어 본격적인 재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야시는 곧 괜찮아질 겁니다 하고 일에게 전하더니 의식을 하다가 귀신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도 있으니 부모님은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본인은 아니었지만 밖에 세우던 차에서 기다리기로 했고 해도 완전히 지고 주변이 어두워졌을 무렵 액막이를 시작했습니다. 하야시는 불경 같은 것을 읊으면서 일정 시간마다 잔에다 손을 넣었다 일에게 그 술방울을 뿌렸습니다. 반면 일은 아직도 반신반의한 상태로 하야시가 시키는 대로 이불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죠. 액막이가 시작되고 한참이 지났을 무렵 일은 독경하는 하야시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은 목 주변이 가려움을 넘어서 점점 아파오는 것을 느꼈고 아픔을 견디면서도 눈을 뜨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있는데 갑자기 불경이 멈췄습니다. 일은 순간적으로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 불경을 알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직감적으로 나쁜 느낌이 났습니다. 그게 끝이라면 하야시가 말을 걸어올 테지만 그러지도 않고 게다가 목의 통증은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더 아파지고 있었고 뭔가가 이불 위를 기어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조차 들었던 겁니다. 이상한 공기를 참지 못하게 된 일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이를 사이에 두고 하야시와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소복의 그 존재가 정조하고 있었습니다. 소복은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상체만을 뻗어 하야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복은 겨우 주먹 하나도 안 되는 거리까지 하야시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는데요. 왠지 얼굴은 부엉이가 돌리듯 비스듬히 하면서 작게 얼굴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하야시는 살짝 고개를 숙인 느낌으로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입은 회에 벌린 상태로 침을 질질 흘리는 게 꼭 웃는 모습 같이도 보이면서 가끔 살짝 끄덕이기도 합니다. 그 기묘한 광경을 목도한 일도 눈을 깜빡이는 걸 잊은 채 그걸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소복의 움직임이 갑자기 딱 멈추더니 다음 순간 일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일은 황급히 눈을 질끈 감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계속해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웁니다. 그러는데 소복이 일에게 다가오는 기척이 나더니 일의 눈꺼풀에는 얼굴을 바르르 떠는 소복의 모습이 떠올라왔습니다. 일은 공포에 견딜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데 이불 밖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났나 싶더니 계단을 뛰어내려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하야시는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일은 더 무서워져 이불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뛰어들어와 불을 켜고 이불을 거드니 그곳에는 몸을 둥글게 말고 뻣뻣하게 굳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야시는 부모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던 동료와 그 친구가 타있던 차에 올라 어딘가로 가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동료에게서 들은 바로는 하야시는 빨리 출발해! 란 말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진짜 개새끼네요. 돈은 돌려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은 이젠 S 선생을 3주간 기다릴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4일 후 일의 목에는 아직 자국은 남아있어도 꽤 호전되어 열도 내리고 몸 상태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침부터 밤까지 소복을 두려워했고 밥도 거의 넘기지 못한 채 잠도 들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은 정신적으로 막다른 곳으로 몰리고 있었죠. 이런 상태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할 수 없어 일은 부모님에게 부탁해 회사를 그만두기로 합니다. 이 무렵 일은 모든 것이 다 무서워서 빨래, 집 창문에서 보이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도 어쩌면 그게 소복은 아닐까 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S선생이 오기까지의 2주 남짓이 일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제일 길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보다 못한 부모님은 겁에 질린 일을 억지로 차에 밀어넣고 출발시켰습니다.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라는 말을 했고 엄마는 어깨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엄마에게 안긴 일은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껴 깊이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이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고 꼬박 하루하고 반나절을 잔 듯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서 개운했습니다. 차에 흔들리며 일은 창밖을 봤는데 익숙한 경치가 펼쳐져 있었고 나가사키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은 겁을 먹고 있는 일을 걱정해 비행기나 신칸센이 아니고 차로 이동해 주셨다는 것 같아 일은 부모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일과 부모님은 나가사키의 야나가와라는 조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은 다리가 안 좋은 할머니와 S선생 집에 가지고 갈 짐을 같이 옮기기 위해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일은 차에 홀로 남게 됩니다. 처음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만 곧 차에 혼자 남겨진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일이 뒷좌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밖을 보는데 갑자기 목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건 지금까지의 통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자기도 모르게 목에 손을 댔더니 미끈덩 하면서 미끄러졌던 겁니다. 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죠. 또? 하는 일은 자신의 무력함을 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만 좀 해줘 하면서 점점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게 되었고 조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이 차로 돌아왔다가 일의 모습을 보고 놀라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일은 정신이 나갔는지 시끄러워! 하고 소리 질렀답니다. 그러나 피로에 지친 건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일은 이때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뺨따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께 사과해! 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뺨을 맞고 말았던 일입니다만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사과하면서 냉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다독여주는 조부모님의 말에 자기의 마음이 약한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일 일행이 S선생의 집에 도착하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을 지나가니 초로의 남성이 맞아주었고 뒤쪽 경관을 통해 들어갔더니 5평 정도의 응접실에 다다랐습니다. 하여 불상 앞에 깔린 방석 위에 정좌한 S선생이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에는 일이 기억하던 그대로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S선생은 친절하게 일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조부모님도 부모님도 점점 안정을 되찾았고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방에 들어가 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은 S선생의 상냥함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선생과 무릎을 닿을 듯 앉아 마주보고 정좌한 뒤 불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이 이것으로 이젠 괜찮을 거라 안심했을 때 선생이 무섭니? 하고 물었죠. 불안하게 만드는 듯 말을 꺼냈던 S선생에게 히스테리에 빠진 일은 다시 화를 내고 맙니다. 어째서 나한테 달라붙은 거냐고요? 이제 제발 그만 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화를 내는 일에게 놀란 S선생은 당황하여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일에게 가로막혔고 개 짜증나! 라며 일이 소리를 질렀을 때였습니다. 왼쪽에서 앵무새인지 인꼬인지 모를 것이 높고 억양이 없는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일이 조심조심 귀를 쫑긋 세워봤더니 그 소리는 도우시테 라고 말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일은 도와달라는 듯 S선생 쪽을 봤는데 조마카까지 상냥하게 보였을 S선생은 무표정한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곁눈질로 살피면서 소리가 들려오는 쪽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았죠. 이럴 때 피했으면 좋았으련만 일은 그 방향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그곳에는 소복에 그것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몸을 굽히고 일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가장 의지가 됐던 S선생의 앞에까지 나온 것에 일은 혼란 상태가 됩니다. 소복의 존재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부엉이 머리 돌리듯 살짝씩 얼굴을 움직여가면서 일을 이상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시
소복은 앵무새한테 홀린 듯이 단조로운 말을 반복했습니다. 일은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벌어진 입이 닫히지도 않은 채 그대로 소복의 존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굴에 다닥다닥 붙은 부적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은 봐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만 가위에 눌린 듯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기지 마! 소리 지르고 싶은데 숨소리만 겨우 나올 뿐으로 더 봤다간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일은 뭐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 소리에 정신이 들어 정주하고 있던 몸을 움직여 뒤를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의 다리는 저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풀려 머리부터 벽에 갖다 박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정신이 없었던 일에게 아픔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로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고 있었죠. 그러자 갑자기 아직 안 됩니다. 라는 S 선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문 너머에 있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말한 건지 일에게 말한 건지 몰랐습니다만 놀란 일은 그 자리에서 경직되었습니다. 그러자 무서웠구나. 하며 S 선생은 일에게 말하면서 원래의 상냥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돌아온 일은 좀 아까 냈던 큰 소리가 S 선생이 손뼉을 친 소리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봤지? 라며 일에게 물어오는 S 선생. 일이 도우시테 라고 반복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더니 S 선생은 소복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깜빡했는데 도우시테라는 말은 어째서 라는 뜻입니다. S 선생에 의하면 소복에게는 악의가 없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만 말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강해서 일의 곁에 그런 모습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서 소복에게는 일이 상냥하게 보였던 것과 동시에 부러움도 있었다고요. 다만 일은 그 상념에 응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는 않아 몸이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액막이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으니 당황하는 일. 그런 일의 생각을 꿰뚫었는지 S 선생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주마. 라며 이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S 선생은 보기에 무섭다고 해도 자기가 모르는 것이라고 해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해라. 도움의 손을 내어주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라. 라는 강한 말을 일에게 한 뒤 불경을 외우며 액막이는 끝납니다. 안심된 일은 이마의 상처와 목의 아픔은 남았어도 푹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일은 S 선생을 따라 본산에 갔더니 본당역 안쪽에 있는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는 S 선생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고 일도 영적 장애가 사라질 때까지 거기서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한 달 후 본산에서 여러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지냄에 따라 영적 장애에 대한 공포는 꽤 옅어졌던 일. S 선생에게서도 굉장히 빨리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성불된 거 아니에요? 하며 일이 웃으며 물었더니 선생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의 굳어진 얼굴을 깨닫더니 조금 더 여기서 수행하거라. 해서 일은 S 선생 말대로 본산에 더 머무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2달 후 본산에서 수행을 마친 일은 준비를 마치고 신세를 진 S 선생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어떠니? 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선생께선 석별을 아쉬워하시는 걸까 생각했지만 왜냐하면 아직 남아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일은 본산에서의 수행을 계속했고 5달 후에 선생에게서 이젠 괜찮을 거라 본다만 한동안은 한 달에 한 번은 찾아오거라. 라는 말을 들은 뒤 일단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됩니다. 빌리고 있던 아파트는 엄마가 도로 내놨고 일의 짐은 본가로 옮겨놓은 상태였죠. 엄마 말로는 빈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뭔가 타는 것 같은 냄새가 떠돌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벌레들이 모여 있었다든가 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5개월 만에 휴대전화를 받는데
엄청나게 많은 착신 이력과 문자가 와 있었고 특히 많았던 건 그 동료에게서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해보니 동료는 나름대로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집에까지 찾아왔던 것을 엄마에게 들어서 일은 오랜만에 동료에게 전화를 넣었습니다. 동료는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주변이 시끄럽고 혀가 꼬여 있었기 때문에 일은 바로 동료가 발을 더 넓히려고 침묵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은 전화를 끊고 죽인다 라고만 문자를 보내는 일. 다음날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고 동료는 사과하러 일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동료의 죽방을 알렸죠. 이렇게 해서 동료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은 일은 하야시에 대한 후일담을 듣습니다. 하야시는 도망갈 때 이미 이상해져 있었던 모양으로 그런 짓은 다시는 안 할 거야 라며 겁에 질려 있었다는데요. 거기선 동료도 뿔딱지가 나서 하야시를 소개한 친구에게 따져 물은 결과 역시나 하야시는 사기꾼 같은 인물로 친구는 용돈벌이라도 할 요량으로 소개한 거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하야시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온 일은 그 뒤로도 S 선생의 말을 지켜 한 달에 한 번 선생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3개월 후의 일입니다. 그 영적 장애가 진짜 끝난 건지 어떤지 모르는 채로 S 선생은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그리고 2달이 더 지난 뒤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온 일 앞으로 할머니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거기에는 S 선생이 일 앞으로 보냈던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고 편지를 열어 읽어보니 거기에는 일에 대한 사죄의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실은 일이 S 선생 곁으로 왔을 때 일에게 붙어있던 게 선생의 능력으론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선생 자신도 공포심을 느꼈다는. 그리고 S 선생은 일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지만 그 소복은 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젠 가까이는 있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며 만약 다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본산으로 가라고 쓰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 선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불가에 위의하거라. 이것은 결국 그 위대했던 S 선생도 대처할 수 있는 악령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이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말고는 없다는 것을 일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S 선생은 마지막으로 이젠 괜찮을 거다 라고 했지만 그 말은 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했던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 라는 말로 편지를 매듭짓는 선생, 편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일. 이마에서 비지땀이 흘러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의 머릿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 라는 공포심이 빙글빙글 돌며 어쩌면 선생도 그 소복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 아닌가 생각하자 무서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복의 존재가 나타나고 2년 반. 지금도 그게 끝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일. 그리고 자기가 어째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너무 불합리하다는 마음이 지금도 있다고 하면서 뭔가에 홀린다는 건 죽을 만큼 무서운 것이며 누가 끝냈다고 말해도 방심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일에게 달라붙었던 소복이 재령되지 않았다는 상상 밖의 전개에 남의 일을 밥 먹듯 비웃던 스레 주민들도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은 마지막으로 사과할 일이 있다며 기묘한 말을 써내려갑니다. 이 이야기 중에 몇 개의 거짓말이 있었고 이 이야기가 성립되는 전제 부분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이제 와서 후회한데도 늦었지만 그렇게 마지막으로 써내려간 것은 자기는 일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일의 동료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료에게서 배운 의식으로 흉악한 귀신에 씌였던 일이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쓴 사람이 일이 아니었고 동료였다는 것의 반전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일은 지금 살아있긴 한 걸까요?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규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번역을 해서 블로그에 올려주셨고 아주 오래전 접했지만 귀희의 일본 괴담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 칸칸다라. 강간다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칸칸다라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투채널의 힘을 빌려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아는 이야기라고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무위키에 의하면 칸칸다라란 일본의 도시전설에 등장하는 요괴로 상반신은 6개의 팔이 달린 여성이고 하반신은 여성을 물고 있는 뱀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녀가 사람을 잡아먹는 뱀을 퇴치하려다 오히려 뱀에게 삼켜져 함께 요괴가 되었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네요. 뱀의 모습을 본 자는 오랜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지만 무녀의 모습만 본 자는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친구와 부모님의 싸움을 계기로 산속에 숨어 들어간 일들. 거기엔 기묘한 상자가 놓여 있었고 호기심에 만져봤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며 이 이야기는 투채널의 틀을 벗어나서도 명작의 공포 괴담이 되는데 칸칸다라. 초딩, 중딩 시기는 시골에서 자라났다는 일. 당시 일은 세상 물정 모르는 놈으로 특히 사이가 좋았던 A, B와 셋이 매일을 못된 짓만 해대며 널뛰었다고 합니다. 일과 A는 가족도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B만은 엄마가 제대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B의 엄마는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모로 B를 위해 애쓰는 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B가 중학교 3학년 때 B와 엄마 사이에 격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B는 일에게 자세한 상황까지는 설명 안 했습니다만 자기 엄마를 정신적으로 아프게 했다는 것. 그리고 B가 엄마를 상처 입히고 있던 그때 아빠가 귀가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한눈에 상황을 알아본 듯 B를 무시하고 엄마에게 다가갑니다. 엄마의 머리와 옷은 엉망으로 죽은 생선 같은 눈으로 바닥을 멍하니 보고 있어 아빠는 이렇게까지 사람을 짓밟는 인간이 되어버렸군. 엄마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는지 왜 모르는 거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는 시끄러워! 말대답하며 당신은 죽여줄까? 라는 협박적인 말을 늘어놓으면서 아빠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들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아빠는 넌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냐? 냉정하게 질문했습니다. 당연히 B는 그런 건 없다는 태도로 있으면 보여주든가 허세를 떨죠. 그러자 아빠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네가 엄마를 계속 아프게 한다면 네가 죽어도 된다는 각오 아래 할 이야기가 있다 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아빠의 말에 B는 뭔가 무서울 정도의 기백 같은 걸 느꼈답니다만 뒤로 빼지 않은 채 됐으니까 말해봐 하고 달립니다. 거기서 아빠가 했던 말은 어느 숲 안에 존재하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대한 것으로 아빠는 B에게 할 수 있다면 거기서 지금처럼 난리 쳐봐라 라고 합니다. 그 숲이란 일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작은 산 기슭에 있는 숲이었습니다. 그곳은 주카이와 비슷한 곳으로 산 자체는 간단히 들어갈 수 있다고 일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이 있다나요. 그 구역은 2m 정도 높이의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어 철책에는 가시가 둘려 있을 뿐 아니라 왠지 흰 종이와 방울이 달려 있다는 소문이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특정일이 되면 그 구역 입구에서 무녀님들 몇이 모여있던 적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일은 말합니다. 이처럼 산속에 있는 출입금지 구역에 대해선 여러 소문이 난립해 있으며 컬트 종교의 세뇌시설이 있다는 불온한 소문도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출입금지 구역은 산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가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B의 아빠는 이야기를 마친 뒤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엄마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B는 그대로 집을 나와 만나기로 했던 일과 A와 합류합니다. 거기서 B는 아빠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A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건 엄청 화가 나 있는 거네 라는 솔직한 반응을 보였고, 일도 컬트 교단 아지트에 잡혀서 세뇌당한다면 무섭다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던 B는 당연히 아빠가 헛붕치는 거지 하는 바람에 결국 셋은 출입금지 구역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뒤 도구를 준비해 밤 1시 넘어서 의기양양하게 출발합니다. 산에 도착한 3명은 손전등으로 앞을 비추며 산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은 운동하러도 문제없을 듯한 길이었는데요. 일들은 왠지 항상 작업화를 신고 있던 모양으로 굉장히 걷기 편한 느낌이었답니다. 그럴 것도 출입금지 구역까지는 40분 정도는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숲에 들어서 5분도 되지 않아서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그걸 깨달은 건 B로, 아무래도 일들이 걷기 시작했을 때와 거의 같은 타이밍에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귀를 기울여 봤더니 낙엽이 쓸리는 소리와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그건 멀리서 들려오고 있어 야생동물이 내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한 일은 특별히 무섭다는 생각은 없었죠. 하지만 그 후로 20분 정도 지났을 때 다시금 B가 이변을 깨닫고 에이, 너만 좀 걸어봐봐 라는 이상한 말을 꺼냅니다. A가 이상하다는 얼굴을 하면서도 B가 시키는 대로 혼자 앞으로 걸어나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B는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잠깐 생각이 잠겨있는 바람에 빨리 답변을 듣고 싶던 일과 A가 설명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조용하고 잘 들어봐 라더니 B가 A가 했던 것처럼 혼자 앞으로 걸어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열을 들어도 하나도 모르는 일과 A는 바로는 B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 A가 몇 차례 그 짓을 반복해주는 것으로 이윽고 B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건 아까부터 멀리서 들려왔던 소리는 일들의 움직임과 맞추고 있던 겁니다. 즉, 일들이 걷기 시작하면 멀리서 소리가 들려오고 멈추면 그 소리도 같이 멈춥니다. 그것은 마치 이쪽의 모습이 훤히 보이는 듯 했다고 일은 말했습니다. 이 현상을 깨닫고 일은 등줄기가 얼어붙는 것 같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손전등 말고는 아무런 불빛도 없고 거기다 나무들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발견될 리가 없습니다. 만약 손전등 불빛을 표식으로 삼아 이쪽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같이 걷고 있던 일들조차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려면 한참을 쳐다봐야 할 정도로 어두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일은 소리의 정체는 대체 이런 어둠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어째서 일들과 맞추어 움직이고 있는 건가?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러자 B는 누가 우리 쫓아온 거 아니야? 하며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A의 말로는 소리의 정체는 숲에 들어오고부터 20분 정도의 거리를 계속해서 같은 간격으로 가까이 오려고도 하지 않고 멀어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일이 우리 감시당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더니 A는 컬트 교단 놈들이라면 할만하지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특징을 따져보니까 여러 사람이 숨어 있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거기서 일들이 한동안 발을 멈추고 생각한 결과 함부로 정체를 밝히려는 거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사주 경계를 하며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 소리는 끈덕진 스토커 마냥 일 일행을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만 출입금지 구역 철책이 보이면서 그 광경이 너무도 기묘해 보여 어느새 소리의 정체를 신경 쓰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철책은 소문에서 듣던 대로
가시로 둘려 있었고 흰 종이와 무수한 방울이 달려 있어 그냥 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비주얼입니다. 그런 압도적인 현대 미술을 눈앞에 두고 일은 여기까지 와서 처음으로 위험한 곳에 오고 말았다는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A가 이걸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아무리 봐도 평범하지가 않잖아 라며 아주 바짝 쫄아버립니다만 허세에 쩌든 B는 이딴 걸로 쪼냐? 며 잘난 듯 진짜 지리기 5초 전인 일과 A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도구를 꺼내 철책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B의 위세와는 다르게 철책은 무수히 매달려 있는 방울들을 시끄럽게 울리게만 할 뿐으로 간단히 잘리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가져온 도구들은 아예 말도 듣지 않아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나 생각될 정도로 이상하게 견고한 겁니다. 거기서 일 일행은 어쩔 수 없이 가시철사를 주의해 기어오를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도 그물망으로 되어 있던 덕분에 겨우 철책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책을 넘는 순간 일들은 어떤 위화감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폐속공포증 비슷한 것으로 뭔가 우리 안에 갇힌 것처럼 숨막히는 느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철책을 넘어버린 이상 후퇴할 수 없게 된 셋은 각오를 굳히고 걷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아까까지 들려왔던 스토커 같은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은 소리 같은 건 이미 신경도 쓰이지 않을 정도로 정체된 분위기에 꺼림칙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A가 뱉은 그 자식 계속 여기 있던 거 아닐까? 라는 말에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는 걸 깨닫습니다. 그럴 것도 A의 말로는 소리의 정체는 그 기묘한 철책 안에 막힌 탓에 일들에게 다가올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B는 A의 생각을 바로 부정합니다. 이 철책 안쪽에서 숲 입구가 보일 리도 없고 40분 정도를 걸어 들어올 정도로 먼 거리라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무서워진 일은 원래부터 이 세상 게 아닐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스치고 있어 A의 의견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B는 여전히 센 척하는 그대로로 만약 영적인 거라고 해도 이 철책에서 나올 수 없는 놈이라면 별것도 아냐 하더니 안쪽으로 나아가고 맙니다. 이렇게 철책을 넘고 30분 정도 지나니 반대편 철책이 보여왔는데요. 일 일행은 또다시 기묘한 광경을 눈앞에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육각형을 본뜬 이상한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공간은 6그루의 나무로 육각형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만 거기에 금줄이 둘려 있었고 아까 철책에 걸려 있었던 흰 종이들보다도 본격적인 시대도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대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줄에 걸려 있는 종이를 말하는 건데요. 금줄에 걸어놓아 이 지역이 신성한 곳 또는 정결한 곳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각형 지대 안에는 세전함 같은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러자 좀 아까까지도 자기가 센 척을 하던 B조차도 눈앞 상황에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적 없는 곳에 금줄과 시대가 장식되어 있어 의식 같은 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출입금지가 된 이유도 절로 고개가 끄덕여져 아무리 멍청한 삼총사라고 해도 점점 정말로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초조해지죠. 거기서 일이 너희 아빠가 말했던 게 설마 이건가? 중얼대니 B의 아빠가 뇌까렸던 할 수 있다면 거기서 지금처럼 난리쳐봐라 라는 말이 떠오른 A는 여기서 난리치거나 하는 건 말도 안 돼. 분명 위험할 거야 라며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B는 아직 안 좋은 거라고 정해진 건 아냐 우기면서도 일단 그 상자 좀 보자. 보물이라도 들어있을지 몰라 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고 회로를 발휘하고 맙니다. 그리고 B는 금줄 밑을 지나 육각형 안으로 들어가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그런 B를 보고 일과 A는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바짝 쫀 상태로 어쩔 수 없이 B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가서 상자를 자세히 봤더니 위쪽에는 그물망에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가 내려도 방치해둔 탓도 있어 표면은 녹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 아래로는 판자가 깔려 있어 내용물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자에는 분필 같은 것으로 뭔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건 가문의 문장 같은 모양으로 상자 겉면에 여러 개의 모양이 있습니다.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만 모두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상자에 닿지 않도록 하는 1과 A를 놔두고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던 B는 거칠게 다루지만은 않도록 주의하며 상자를 조사해 나갑니다. 그러자 그 상자는 무겁지는 않은 것 같은데 들어 올려지지가 않아 아무래도 지면에 직접적으로 고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내용물을 보고 싶었던 B는 구석구석까지 확인했는데 뒷면만이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 깨닫고 상자 한 면을 빼냈습니다. 그러자 상자 내 귀퉁이에는 페트병같이 생긴 항아리가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어떤 액체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상자 중앙에는 5cm 정도의 이쑤시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딱 이런 모양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접해 있는 네 곳만 붉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걸 본 A는 페트병 같은 거에 뭐가 들어있어 기분 나쁘다며 솔직한 느낌을 입 밖으로 꺼냅니다만 B는 여기까지 와서 페트병하고 이쑤시개밖에 없는 것에 화가 난 건지 병을 손에 들고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쑤시개에 손을 댔던 겁니다만 힘이 너무 들어갔는지 형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순간 엄청난 기세로 방울소리가 울려 퍼졌던 겁니다. 그것은 육각형 지점에서 더 안쪽에 있는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 철책 쪽에서 들려와 셋은 자기들도 모르게 서로 얼굴을 마주봅니다. 그러자 패닉이 온 B는 장난까냐? 하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 1과 A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소리치며 뒤를 쫓아가려고 했는데요. B가 앞쪽으로 손전등을 향한 채 갑자기 우뚝 섰습니다. 이때 1과 A는 B가 이 상황을 즐기며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 뭐야, 장난이냐?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만 B를 자세히 봤더니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거기서 1은 야, 왜 그래? 하면서 B가 비추고 있는 쪽으로 눈을 향했는데 늘어선 나무들의 뿌리 근처에서 여자의 얼굴이 이쪽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얼굴 반쪽만 나와 있었는데 손전등 불빛을 눈부셔하는 모습도 없이 일들 쪽을 보고 있었고 눈알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위, 아래 모든 이빨을 드러내고는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명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일들은 일제히 도망치기 시작하죠. 일의 머릿속은 새하였다고 합니다만 지독한 공포로 인한 방어 본능인지 제멋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다네요. 거기서 철책이 보여와 셋은 단숨에 뛰어가 서둘러 위쪽까지 기어 올라간 후 간발의 차로 뛰어넘어 곧 입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A는 공포에 질려 발이 미끄러졌는지 철책을 제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1과 B는 빨리 해! 재촉하면서도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지조차 몰라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자 그때 딸랑딸랑 하며 철책에 달려있는 방울들이 울리며 울타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과 B가 주변을 둘러보자 아무래도 입구와는 반대편 산 쪽에서 울리는 모양으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리와 울타리의 흔들림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A는 아직도 철책과 싸우고 있어 1과 B는 점점 더 A를 재촉합니다. 여기서 이윽고 A가 철책을 다 올라섰을 때 뭔가를 본 1과 B가 부들부들 떨며 온몸에서 땀이 쏟아져 나오고 목소리도 낼 수 없게 된 걸 깨달았습니다. 둘의 시선 앞에는 산 쪽 방향에서
이어져 오는 철책에 달라붙어 있는 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는 얼굴만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옷도 입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왠지 상반신밖에 없는데 게다가 좌우로는 팔이 3개씩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능숙하게 철망과 가시철책을 잡더니 입을 벌린 채 거미줄을 넘어가는 거미처럼 이쪽으로 향해 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일들은 이 세상 것으론 생각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때 위에서 뛰어내려온 A가 쓰러져 왔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일행은 단숨에 숲 입구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셋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 30분도 걸리지 않을 길인데도 몇 시간이나 달린 것 같은 느낌조차 들었습니다. 이렇게 겨우 입구가 보여왔던 겁니다만 거기에 사람 그림자가 있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셋은 서둘러 멈춰 숨을 삼키고 사람 그림자를 확인해 봤더니 그 여자는 아니었지만 몇인가가 모여있는 게 보였답니다. 거기서 셋은 사람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정말 그 철책 안으로 들어갔던 거냐? 며 일들 쪽으로 달려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어서 부인께 알려! 하며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계속된 셋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모른 채 차에 태워졌고 시간은 새벽 3시를 넘고 있었지만 마을 행사 때 쓰이고 있는 집회소로 끌려갑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일의 엄마와 누나 그리고 A의 아버지와 B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끔찍하게 여겼던 B의 엄마는 물론 계속 입을 닫고 있던 일의 엄마까지도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들은 바로는 A의 아버지도 그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B의 엄마는 모두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며 안도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일의 엄마와 A의 아버지는 바로 자기 자식들을 두들겨 팹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엄마는 일이 지금까지 들었던 적도 없었을 따뜻한 말을 해온 바람에 일은 엄마 나름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나요. 그리고 B의 엄마는 이번 일은 저희 남편, 나아가서는 저의 책임입니다 하며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일은 어린 나이이지만 다른 집 부모라고는 해도 어른이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A의 아빠는 이렇게 무사했으니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했고 일의 엄마도 부인 탓이 아니에요 며 탓할 생각은 없는 모양으로 그 둘이 B의 엄마에게 지청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의 부모에 의해 이야기는 진행. 벌써 시간이 늦었으니 애들에게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이날은 그대로 해산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낮 자고 있던 이를 누나가 두들겨 깨웠습니다. 눈을 뜨니 누나는 지난밤과 마찬가지로 표정이 굳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누나는 B의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큰일 났대 말하며 수화기를 건네줘 전화를 받아보니 B의 엄마가 B가 이상해 라면서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B의 엄마는 어젯밤 거기서 뭘 했니? 철책 너머로 가기만 했던 거 아니야? 당황한 목소리로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 일은 서둘러 B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B의 집에는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았는지 A도 있어 B의 엄마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로는 B가 지난밤 집에 돌아오고부터 갑자기 양손과 양 다리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B는 아파서 손발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한 모양으로 양팔 양다리를 쫙 편 상태로 쓰러져 그대로 아파 하면서 몸부림치며 굴러다녔다나요. 거기서 B의 엄마는 어떻게든 해보려 했지만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방으로는 옮겼답니다. 그리고 일들도 어떻게 된 게 아닐까 걱정, 전화했다는 거죠. 거기서 일들이 B의 방을 향하는데 계단에서부터 B가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방에 들어갔더니
이야기 들었던 대로 손발을 곧게 편 채로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과 A가 B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B는 아파 소리칠 뿐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런 B의 모습을 보는 동안 일과 A는 점점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둘은 아무것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B의 엄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는데 아까와의 말투와는 다르게 조용히 어젯밤 거기서 뭘 했니? 하고 묻습니다. 일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서도 그 일을 떠올리는 것에 고통을 느껴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들이 지난밤 체험했던 일 중 그 여자를 보고 말았다 라는 사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뭘 했는지 잘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B의 증상의 원인이 그 여자를 봤다는 것에 있다면 일과 A에게도 증상이 나올 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B가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선 아예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은 B의 엄마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지난밤 일을 순서대로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일과 A는 그때 B가 이쑤시개를 쓰러뜨리고 만 일을 떠올렸죠. 거기서 둘은 B가 거기에 있던 이쑤시개를 무너뜨리고 말았고 원래대로도 돌려놓지 않았다는 걸 전하자 B의 엄마는 창백해지더니 떨기 시작. 바로 선반 서랍에서 어떤 종이를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A는 어디로 전화를 거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B의 엄마는 전화를 끊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일과 A에게 지금 바로 준비하고 그쪽을 뵈러 가야 한다. 내일 모레 다시 우리 집으로 와라. 하며 일과 A에게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의 엄마는 일과 A의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뒀다고 해 둘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도 모른 채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일은 엄마에게 무슨 말을 듣지도 못하고 반드시 다녀와라 라는 말만 들었다네요. 그리고 이틀 후 일과 A는 B의 엄마와 셋이 어느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그림에나 나올 법한 깊은 산속 마을로 신칸센으로 몇 시간이나 걸렸고 게다가 역에서 차로 몇 시간이나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좀 먼 곳일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마을은커녕 현조차도 달라 일은 놀랍니다. 또한 B의 엄마 말로는 B는 전날 이미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들은 그 마을에서도 한참을 동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저택으로 안내됩니다. 그리고 크고 오래된 저택으로 별채와 창고도 있는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B의 엄마가 벨을 눌렀더니 아저씨와 여자아이가 마중 나와 주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이른바 조폭 같은 모습으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한편 여자애는 일들보다 조금 연상으로 흰옷에 붉은 하카마를 입은 무녀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로는 아저씨는 무녀님의 삼촌이랍니다만 아저씨는 일반적인 성을 쓰는데 무녀님의 성은 들어본 적이 없는 성으로 아오이 칸주? 같은 이름이었다고 일은 말합니다. 그리고 무녀님은 혈통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모양으로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일은 여기서 무녀님을 아오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들은 넓은 저택 안으로 안내됐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저씨의 말로는 B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B의 엄마는 일과 A가 B와 함께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그곳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일들에게 어디에 가서 뭘 했는지 뭘 봤는지를 될 수 있는 한 자세히 알려달라고 합니다. 일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헤매게 됐습니다만 어떻게든 그날 밤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쑤시개 부분이 되자 아저씨는 갑자기 이봐 지금 뭐라고 했어? 하며 엄한 목소리로 말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일들은 아저씨가 무서운 것과 맞물려 점점 혼란에 빠지는데 아저씨는 설마 그걸 움직였다는 거냐?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금방이라도 멱살을 잡을 기세로 소리를 질러옵니다.
그런 아저씨를 아오이가 제지하더니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작은 막대기 같은 건 어떤 형태를 표시하듯이 놓여 있었을 텐데요. 그걸 조금이라도 형태를 바꾸고 말았습니까? 하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이 네,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 그걸 만졌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형태를 바꿨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기억합니까? 하고 물어와서 일과 A는 얼굴을 마주보고 B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고 B의 엄마에게 유감입니다만 아드님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B의 엄마는 그럴 수가 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일과 A는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아저씨의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란 말이 걸렸고 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런 셋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속칭 날이 자라나 날이 달아로 불리고 예전에는 칸칸자라 또는 칸칸다라 등으로 불리던 것으로 이것은 연대나 집안에 의해 다르다는 모양으로 아저씨 같은 특수한 집안에서는 칸칸다라 쪽이 쓰이고 있다나요. 그것은 사람을 먹는 큰 뱀으로 고통받던 마을 사람들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신의 아이로서 여러 가지 힘을 대대로 물려받은 어느 무녀의 집에 퇴치를 부탁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의뢰를 받은 그 집은 특별히 능력이 강했던 한 무녀를 큰뱀 토벌을 위해 보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숨어서 지켜보던 중 무녀는 큰뱀 퇴치를 위해 열심히 맞섰던 겁니다만 간발의 틈을 보이고 말아 큰뱀에게 하반신을 먹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무녀는 포기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지키려고 여러 주술을 사용해 필사적으로 맞섰다고 하네요. 하지만 하반신을 잃어서는 이길 수 없다고 맘대로 결정한 마을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무녀를 산재물로 바치는 대신 마을의 안전을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큰뱀에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뱀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무녀를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것을 흔쾌히 수락. 먹기 편하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팔을 자르게 하여 큰뱀은 오뚜기 상태가 된 무녀를 먹었고 마을 사람들은 일시적인 평안을 얻었다나요. 그러나 그 평안은 잠깐 동안으로 어느 날 큰 뱀이 모습을 감췄다고 생각했는데 습격해 오는 일이 없게 되었을 마을에 차례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게다가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오른팔이나 왼팔 중 한쪽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계 18명이 사망하고 거기에 무녀 집안 가족 6명도 포함되어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단 4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무녀 집안 사람이 꾸민 계획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저씨와 아오이가 돌려가며 설명을 마치니 아저씨가 그 상자는 일정 주기로 장소를 옮겨 공양되어 왔다며 그 상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말하길 그 상자에 있던 문양은 지금까지 상자를 공양하기 위해 장소를 제공해왔던 집들의 가문 문장이라는 겁니다. 아저씨의 가문 같은 집안에서는 상자 공양했을 장소를 심사하는 모임이 있어 극히 드물게는 스스로 지원해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이외에는 칸칸다라 이야기는 일절 알려지지 않아 근방 주민들에게 그 상자가 귀신이 붙은 것이라는 것만을 전하고 만일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엔 어디에서 상담받아야만 한다는 걸 전해 놓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상담력은 아저씨의 집안은 아닌 모양으로 그저께 B의 엄마가 전화한 곳은 다른 곳이었다고 하네요. 거기서 이야기를 들은 그쪽 사람은 B를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 상담했고 이번에는 급히 아저씨가 상담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B의 엄마는 일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전화한 모양으로 어느 정도 자세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다고요. 그 뒤 아오이는 그곳에 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봤던 6그루의 나무와 6개의 금줄은 마을 사람들을 표시하는 것이고 6개의 이쑤시개는 무녀 가족,
그리고 내 귀퉁이에 놓여있던 항아리는 무녀 가족 중 살아남았던 4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6개의 이쑤시개가 만들고 있던 형상은 무녀를 표현하고 있던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오이도 아저씨조차도 어떻게 이런 형식이 됐는지는 자세히까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유력한 설로 살아남은 4명이 무녀 집안에서 원념을 달래기 위해 온갖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 태어난 독자적인 형식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저씨는 관계자 중 칸칸다라를 재령했던 모두가 몇 년 안에 죽었다는 것을 밝히며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립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일행은 너무도 현실감이 없어서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아저씨가 이번에는 안 될 겁니다라고 이어 말한 것으로 인해 사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아저씨의 말로는 그 이쑤시개 같은 막대기만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됐겠으나 움직여버린 이상 아무래도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B의 엄마는 부탁입니다 며 몇 번을 말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뭔가 각오를 굳힌 듯 아저씨에게 계속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일들이 봤던 큰뱀에게 먹힌 그 무녀를 생각하면 너무도 무리가 된다는 모습으로 그 하반신 봤잖아 하고 일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일은 아저씨의 하반신이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들이 본 무녀는 반나의 상반신으로 하반신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A가 상반신이라면 봤는데요? 엉겁결에 말을 꺼내자 아저씨와 아오이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아저씨의 말로는 그 막대기를 움직였던 자가 보는 건 하반신이라는데요. 여기서 아오이가 그때 봤던 상반신에는 팔이 몇 개나 달려 있었나요? 하고 일들에게 확인하니 일과 A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6개가 나 있었다 라고 대답합니다. 거기서 아저씨가 다시 몸을 앞으로 내밀더니 정말로 하반신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물어오는 바람에 일과 A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B의 엄마를 보며 갑자기 씩 미소 지으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오이가 설명을 시작해서 일들은 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오이의 말로는 막대기 형태를 바꾸고 만 것과 무녀의 모습을 보고 말았던 사실은 무녀의 원념을 뒤집어 쓰고 마는 일과 연결된다고요. 때문에 원래라면 그 막대기를 움직인 시점에서 무녀를 불러들이고 말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들이 봤던 모습은 봐서는 안 될 하반신 쪽이 아니므로 그것은 말하자면 칸칸다라는 아니었다나요. 하여 이번에 B는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오이는 일들 앞에 나타났던 게 칸칸다라가 아니고 무녀였다는 것은 목숨을 앗아갈 의지는 없었던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일은 반쯤 혼란에 빠지면서도 상반신이 무녀이고 하반신이 칸칸다라라는 것이며 동일의 존재라는 기묘한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칸칸다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무녀에게 있어서는 유희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될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일은 긴박했던 공기가 포근해지는 걸 느낍니다. B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안심하고 B의 엄마에게서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좀 아까까지 독특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아오이와 아저씨도 보통 사람처럼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B는 정식으로 아저씨들 쪽에서 맞게 됩니다. 이렇게 아저씨는 앞으로 훌럭대고 나대는 건 그만둬라 조언했고 일과 A는 아오이에게 재령을 받았습니다만 결국 B는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그 뒤 한 번도 B를 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죽었다든가 그런 쪽이 아니고 지금은 갱생해서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B의 아빠는 무슨 영문인지 이 소동에 한 번도 얼굴을 내민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계가 있던 건 B의 엄마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일은 엄마의 대단함을 통감하여 여러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일의 집에서도
A의 집에서도 자기들을 대하는 집안의 태도가 바뀐 모양으로 아직은 어리기도 했는지 자연스럽게 못된 짓은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은 이 사건을 돌아보고 모두에서 특정한 날 모였다고 하는 무녀들은 상담역으로 모이고 있던 가문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칸칸다라는 위험하긴 해도 큰 뱀과 숲에 얽힌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겨져 한 해에 한 번은 무녀들의 제사인 카구라 춤으로 복납하거나 축사를 올리거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들이 숲에 들어간 뒤 소리가 들렸던 건 칸칸다라를 울타리 안에 방목하듯 하는 상태로 놓아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육각형과 상자의 존재가 봉인되어 있던 모양으로 이쑤시개의 형태나 육각형을 깨지만 않는다면 모습을 보이는 일은 거의 하지 못한다나요. 그리고 공양 장소는 법칙에 따라 산이나 숲속의 한정된 일부분이 지정된다는 것으로 꼼꼼히 정성을 들여 세세한 숫자까지 도출해 범위를 정한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그 구역에서 나올 수 없는 모양입니다만 철책 등으로 둘러싸인 경우엔 일들이 봤던 것처럼 바깥쪽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네요. 하지만 일은 이 이상은 모르는 모양인 듯 지금은 그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하네요. 그 일 뒤 1년이 지나고 나서 철책 철거가 시작되었다는데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일에게 확인받을 수도 없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며 이 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렸던 겁니다. 일의 친구가 깊은 숲 안쪽에 있는 어떤 막대기의 형태를 망가뜨리게 되어 무서운 귀신을 만나게 된다는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너무 무서운 이야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얘기에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